이준석입니다. 이제 9번째 방송을 맞았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어제 구독자 3만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3만에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은 아닌데 채널 새로 파가지고 또 긴급히 이렇게 사람 수를 늘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시작으로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드디어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슈퍼위크라고 불렸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선고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채널 고정. 채널을 어디로 봐야 될지는 각자 선택이지만 하여튼간 2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반 이상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하고 싶었겠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2심 선고를 받게 된 이재명 대표.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실까 걱정이 됩니다. 예.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운명과 그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숨겨진 시각들 그리고 그 사이에 불거지는 각종 음모론과 국회에 떠도는 썰까지 한번 재밌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준석의 밤새도록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시청만 하시고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시는 분이 한 절반 정도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면은 방송을 저희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보답하겠습니다. 이따가 Q&A 시간도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라이브 중에도 계속 질문 사항으로 올려주시면은 선정해서 방송 말미에 직접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5분이 지난 뒤부터 실시간 채팅창에다 질문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따가 질문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예. 오늘 제가 고른 이슈 픽 첫 번째 주제부터 볼까요? 자, 윤, 이 동시 제거를 위한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오늘 이슈를 잡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재명, 윤석열 동시 제거론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냐?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민석 의원 아시죠?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하고 계신 분인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기 전에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미리 언급해가지고 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그런 분인데요. 일단 김민석 의원님의 주장을 보면은 김민석 의원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근데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다. 이런 말씀을 올리셨습니다. 3월 14일 이전에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날이라고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나서 갑자기 모두 바보가 된 느낌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른바 윤, 이 동시 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이라는 표현인데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0재판부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전해집니다. 민주당에서 불안하긴 한가 봐요. 계속 이렇게 속된 말로 징징대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본인은 지금 안색이 어둡고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음모론을 이제 제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재판부랑 다 하나의 프리메이슨처럼 얽혀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해코지하기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런 주장인데요. 사실 대한민국에 프리메이슨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프리메이슨이 존재한다고 보진 않는데 어쨌든간 김민석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글을 보면서 두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맨날 민주당 의원님들은 기사만 새로 고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활발하게 민생 현장을 뛰고 있어가지고 체크 못한 것도 있어서 궁금하긴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재명, 윤석열 동시 제거론 흘려온 언론사의 시나리오는 말을 했는데 그 언론사 어딜까요? 그런데 언론사가 일부러 흘려서 헌재도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언론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죠? 사실 이재명, 윤석열 동시 제거론은 어떤 특정 언론사에서 밀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시나리오인데 아마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하셨다면은 소위 말하는 조중동 이런 언론사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는데 저도 조중동이라고 하는 언론사들의 친한 분들이 많지만은 이런 시나리오를 저한테도 흘리지 않았는데 어디다 흘렸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사실 이건 좀 믿기지 않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김민석 의원이 언급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언론사는 하나의 도구 비슷하게 언급한 것일 거고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거는 굉장한 권력자 또는 힘이 있는 사람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힘 빠져서 저 안에 지금 집에서 관저에 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글쎄요. 진짜 프리메이슨? 아니면은 뭐 미국의 개입? 뭐 이게 1970년대나 이럴 때는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랬던 적도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김민석 의원님이 쏘아올린 공에 추측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이 판사 출신의 김승원 의원님 계세요. 그런데 김승원 의원님이 취재진이 질문하니까 그런 걱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후보자 지위에서 아예 탈락시켜버리려는 계획이 실행됐다라고 강하게 추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셨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국민의 선택을 받는 후보자 지위에서 탈락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이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2심 판결이 난 다음에 선거가 있기 전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날려버린다. 이런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어떤 분이 말씀한 걸 들어보니까요. 자,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요. 공직선거법으로 2심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 데까지 보통 며칠 정도 걸릴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거를 제가 어떤 분이 언급하시는 걸 방송에서 봤는데요.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은 73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73일이면은 예를 들어 내일이 3월 26일이잖아요. 3월 26일부터 73일 뒤면은 한 6월 초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6월 초에 평균적이라면은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6월 한 10일경까지 이제 이 73일이면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4월 한 15일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가 나오게 되면 4월 18일 날 이제 문영배 이미선 퇴임이잖아요. 그 재판관들 퇴임하시기 전에 4월 한 15일쯤 때 그 탄핵이 판결이 나게 되면은 선거 전에 이재명 대표의 후보직이 박탈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것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선거가 시작됐는데 대법원이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후보 자격인데 거기서 그걸 날려버린다? 그거는 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이 일어날 확률은 1% 미만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겁니다. 1% 확률로 죽는다. 정치적으로 사망한다. 이거는 굉장히 큰 확률이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저희가 항상 쓰는 용어대로 심장이 쫄깃쫄깃한 상태로 날짜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 집에 가면 아마 큰 달력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농협이나 이런 동네 마을금고 나눠주는 그런 큰 달력 있지 않습니까? 한 장씩 넘기면서 찢어서 쓰는 그런 달력 같은 거. 그런 거 이재명 대표 집에는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현희 의원은 또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부터 너무 불공정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불공정 기소를 한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취지로 말했던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전혀 기소되지 않고 이재명 대표 발언만 끝까지 문제 삼는 초유의 상황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아니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라고 하는 거 선거법 재판이 이게 지방선거 때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 보궐도 아니고 대선 때 대선 한참 전에 이제 이게 토론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이 대선이었는데 2021년 10월 10일인가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을 가지고 기소가 된 건데 그러면은 벌써 한 4년 가까이 3년 반 가까이 된 일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공직선거법 재판을 3년 반 가까이 끄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봐준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와가지고 판결이 나려 그러니까 다급해가지고 불공정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솔직히 한편으로 보자면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3년 넘게 끌린 것 자체가 우선 일반적인 후보자라면은 받을 수 없는 혜택이다. 민주당 대표니까 왕건이니까 지금까지 사법부에서 이거를 계속 절차를 지연시켜주고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좀 인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민주당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그 앞에 2심 선고를 이재명 대표가 받게 하니까 심장이 쫄깃쫄깃한 상태인가 봅니다. 이렇게 공당에서 이제 확인된 얘기도 아니고 자기들의 약간 생각이잖아요. 뭐 아주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건 뭐 경제학 용어인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실제 그렇게 믿는다기보다는 자기 지지층한테 결집을 시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이재명 대표 2심 결과가 민주당 입장에서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지지층 보십시오. 이게 애초부터 불공정했던 거고 이재명 대표 괴롭히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짜놓은 그런 트랩이고 대한민국의 거대한 그 보이지 않는 손, 법조 카르텔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난 겁니다. 우리 지지층 여러분 안심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재명 똘똘 뭉쳐서 밀어가지고 대통령 만듭시다. 이 얘기 하려고 지금 밑밥을 좀 까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내일 선고 결과 예측하기는 아직 어렵지만은 민주당은 우선 비관적인 그런 상황을 보수적으로 대비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 내일이 이재명 대표 대망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날인데요. 쟁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심에서 형량은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요. 2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2년을 지금 구형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심 재판부랑 똑같이 나와도 의원직 상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거고요. 벌금형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2심 판결이니까 대법원까지 가야 되지만은 권성동 원내대표 법조인 출신이죠.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라고 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2심의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항고심 선고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 먼저 검찰 측이랑 이렇게 붙었는데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입니다. 김문기 씨 관련 발언에 1심 재판부가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 김문기 씨랑 골프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을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서 골프 안 쳤다 발언만 유죄로 1심 재판부에서 판단한 겁니다. 왜냐면 골프를 쳤으니까요. 예. 이재명 대표가 김 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고 사진 찍은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작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유죄라고 판단된 겁니다. 해당 발언은 2021년에 채널A 방송국에서 청년과의 대화에서 출연해서 한 발언인데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서 보여줬다. 조작한 거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1심은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김문기 씨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다. 그래서 유죄로 판단한 것인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게 대장동으로 의혹을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연관성을 끊고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걸 한번 다시 판단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쟁점, 이거는 성남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내가 이걸 해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국토부가 협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준 거다, 이런 식으로 면피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게 허위인지에 대한 고의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국토부가 협박 안 했거든요. 그런데 협박했다라고 둘러대면서 국토부, 그 당시 박근혜 국토부겠죠. 박근혜 국토부가 욕먹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1심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서 변경한 거고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협박당했다는 그런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검찰이 발언을 임의로 발췌해서 재배치했고 발언 자체의 고의성도 없었던 입장이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관심이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요, 지금 이미 정과 때문에 별이 4개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선거 때도 보면은요, 어쩌다가 뭐 이렇게 전과를 갖게 됐느냐라는 거를 물어보게 되면은 그게 해명을 답변을 막 그렇게 했었어요. 뭐 공익 제보자를 돕다가 무슨 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그 검사 사칭 같은 경우에도 뭐 잘해보려다 그렇게 한 거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냥 좀 그냥 젊었을 때 실수 좀 했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계속 뭐 말을 만들어요. 음주운전을 왜 했냐 그러면 그게 왜 누구 돕다가 했다는 얘기가 나오냐는 그런 건데요. 저는 약간 이재명 대표가 좀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 음주하던 시절에 그냥 습관적 음주였다 이렇게 해명하면 좀 웃기긴 하겠지만은 그게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음주운전을 또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될 테니까요. 예.
내일 저는 2심 선고가, 제가 한번 예측했었는데, 조금은 형량이 낮아진 유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 돈 받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자기 선거에서 좀 불리한 것을 좀 회피하려고 거짓말한 건데, 이게 물론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그런 공수법 위반이긴 하지만은 돈을 주고받고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건 좀 세지 않았나. 이게 여의도나 아니면 서초동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백현동 문제에 있어가지고 백현동 문제는 이거는 거짓말을 작정하고 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피선거권 상실에 준하는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왜 무죄가 나올 거라고 그러냐고요? 무죄 나오면은 400억 뱉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비나이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와가지고 400억 안 뱉어내게 해주십시오. 이걸 지금 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내일 2심 결과 나오면요. 국민의힘에서는 총 공세 모드가 나갈 겁니다. 뭐 집에 있는 대포, 총, 미사일 다 끄고 나가고 다 쏠 겁니다. 하다못해 새 총까지 다 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조기 대선에서 출마하지 마라, 사퇴해라, 정계 은퇴 선언해라 이런 압박할 게 뻔한데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총공세를 할 수 있겠지만은 며칠 뒤에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그냥 기세 올리다가 또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 개혁신당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할 건 비판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두 분의 몰락 또는 두 분의 고생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내일 오후 2시 이후에 속보가 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한남동 관저에서 채널 고정. 어떤 채널을 볼지는 약간 궁금하긴 한데요.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는 어떨까요? 예.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집에서 김건희 여상 있다가 저 이재명이가 먼저 갔네 하하하 이런 거 이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본인도 이제 날 받아놓은 상황에서 너무 그렇게 즐거워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이달 말을 지나가지고 4월 초까지 기사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원래 제가 28일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는데요. 전날인 27일에 헌재가 일반 사건 선고 일정을 잡았다는 걸 보니까 헌재가 지금까지 선고를 연달아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럼 28일 금요일에는 안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역시 4월로 넘어가면 가장 힘들어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6일 날 내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상실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10 며칠쯤에 만약에 판단이 나오게 되면은 이건 후보직 박탈이 가능한 그런 선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심장이 쫄깃쫄깃한 그런 상황이 지속될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 선거 결과 나오고 유죄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선고 기일마저도 이번 주에 안 잡히면은 난리 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천막 당사의 장외 집회에 걷기 시위에 최상목 부총리한테는 몸조심하는 협박성 발언까지 당대표가 한 상황에서 더 나올 대응이 있다고 보시는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민주당은 더 할 겁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절박하기 때문에 합니다. 이재명은 더 센 대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잡혀갈 것 같으니까 뭐 했는지 기억나시죠?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단식 투쟁도 했던 분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단식 투쟁하는 거는 좀 경우가 안 맞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식의 강력한 수단으로 본인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달려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자기 방어적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완전히 이제 선거가 나오면요. 대선 때까지 경주마 같이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최근에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경선 일정을 단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왔는데 민주당 경선을 만약 조기 대선에서 치르는데 일정을 단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경선을 길게 하면은 그 과정 중에서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이 2심 판결로 정말 세게 공격할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후보 자격이 없다 이런 공격할 거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추대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경선 자체를 빨리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본 후보가 돼가지고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영향력 끼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알아채가지고 지도부가 그런 방향으로 경선 일정 단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 입지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비명계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유죄받았다고 해가지고 치고 나오기에는 이분들이 지난 한 1년 동안 너무 사그라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름을 다 알만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 뭐 김부겸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요. 지금 뭐 박용진 의원, 저랑 친한 박용진 의원도 오늘 저한테 뭐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 거 보니까 이 비명계 대표주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좀 줄을 선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어떤 비명계 주자들이 뭔가 행동을 해보려고 해도 이재명 대표에게 줄 안 선 사람 모아봤자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친노 친문 중심으로 비명계 중심으로 뭔가가 일어날 확률은 적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양산에서 책방하시면서 계신데요. 예전에도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아플 때 가가지고 거기서 단식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 방문해가지고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병문안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때 병문안 간 다음에 민주당의 그 친 이재명과 비명, 그러니까 친노 친문 간에 약간의 긴장감이 흐르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때 찾아간 것이 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우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런 구도의 사진을 찍은 것이냐부터 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사실 친노 친문 입장에서는 제국의 역습 뭐 이런 것을 좀 머리에 떠올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친노 친문 입장에서는 저게 원래 우리 당이었는데 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저를 장악해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제일 약할 때 이걸 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아마 그것이 바로 2심 판결 나온 다음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면서 저희가 나중에 방송에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볼까요? 이슈픽 두 번째 주제. 오갈 데 없는 서민들, 조폭들. 네. 이재명 대표 얘기 또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낸 진술서를 보면요. 변호사 시절에 본인이 서민들 사건을 맡으면서 검찰과의 악연이 시작됐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에 자신이 표적 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그 예전에 인권 변호사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인권 변호사에 해당하는 일을 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서민보다 살인, 강간, 성매매 알선, 음주, 뺑소니 수임을 더 많이 한 거 아닌가 이런 약간 의심이 있는데요. 게다가 변호사 이재명이 수임하고 성남지원에서 심리한 형사사건 판결 30건을 언론에 정리한 게 있는데요. 대부분 횡령, 위증, 사기, 성매매 알선, 절도, 공갈 이런 혐의고 판결도 거의 다 유죄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수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비판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누구든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변호사고 변호인으로서 영업활동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파렴치범이라도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보면은 뭐 선상반란 사건 이런 것들 변호하시고 했던 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인권 변호사고 뭐 이런 거 하다가 검찰과의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검찰이 날 괴롭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렇게 말을 바꾸시니까 실제로 성남지원이 심리한 그런 사건들을 보면요. 뭐 살인도 있고 뭐 집단 흉기 협박 그리고 업무상 횡령 그리고 위증교사 뭐 이런 것들을 상표법 위반, 부정의료업, 뭐 변호사법 위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명예훼손, 공동상 여기서 인권 변호사의 역할을 할 만한 거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더 찾아봐야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진술서에서 오래전에 받았던 수사들을 언급하면서
성남시에서 개업한 뒤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의 사건을 맡으며 검찰 그리고 경찰과의 사이가 나빠진 게 시작이었다라고 주장한 건데요. 글쎄요. 저는 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남시장이 된 뒤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제 고생했던 게 검사 사칭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민주화 운동이나 아니면 인권 운동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 사칭과 특수 공무 집행 방해는 유죄를 받았던 게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변호한 사건 외에도 본인도 이런 일에 많이 휘말렸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수사받으면서 굉장히 좀 검찰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검찰이 특별히 이재명 대표를 정치인으로 찍어가지고 미워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냥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된 사건들을 변호를 많이 하셨고,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고, 계속 이제 형사재판에서 검찰과 그래서 맞서신 거고, 본인도 적용받는 혐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많이 받으신 것,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그럼 제가 고른 이슈픽 세 번째 주제 한번 볼까요? 자, 군, 윤석열 석방 후 영연백, 그러니까 시신 가방 입찰? 예. 지난번 MBC 단독 보도를 통해 가지고 군이 계엄 전에 3,000개의 시신 수습용 가방인 영연백을 비축해놨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근데 이게 논란된 이유가 계엄 당시 정치인들을 사살하려 했잖아요. 이준석 포함해가지고. 노상원 정보사령관 수첩엔 계엄 직후에 정치인, 판사 등을 수거해가지고 바닷물에 이제 수장시키려고 했던 내용들이 적혀 있었고, 거기에 제 이름도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새롭게 나온 보도 내용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도 군이 3,000개의 영연백을 입장했다는 건데요. 이번 발주가 2022년 합동참모본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연차별 물량을 확보하는 군수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고, 최초보단 MBC를 향해서는 음모론을 선동한다고 비판하는데요. 계엄 전후와 윤 대통령 석방 직후라는 게 시기가 너무 미묘하지 않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언론사에서 이런 음모론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보수 측의 주장이고요. 글쎄요, 저는 이건 뭐 오비락일 수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지시해서 영연백을 이렇게 수매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가지고 때가 돼 가지고 이렇게 입찰해 가지고 매수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간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오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영연백 3,000개라, 이게 영연백이라는 것이 아주 무슨 뭐 만들기 어려운 공산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3,000개 만든다 해가지고 빨리 만들어야 될 이유나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 뭐 나중에 전시에 충분히 긴급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일 것 같은데 5,000개 가까운 수량을 보유한다. 사실 현대전에서 만약에 우리가 북한과의 전투가 벌어진다 그랬는데 5,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요즘은 쉽게 발생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그렇게 오래 펼치면서도 그렇게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이렇게 라인을 세워가지고 진짜 산악전투하고 이런 상황이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기계화 보병이 돼 있고, 지금 그리고 뭐 전차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계화 무기화된 우리 군이 5,000명 가까운 사망자를 상정하고 이걸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이런 얘기거든요. 아주 전면전으로 붙어가지고 진짜 이제 소총으로 북한군과 붙어된 상황, 아니면 대규모 포격전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상정했을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은 그래도 이거는 좀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준비된 토크 중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다음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말만 픽을 볼 텐데요. 벌써 3,000명의 동접자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어느 때보다도 속도가 빠른데요. 자, 오늘 한 4,000명 가볼까요? 확 가봅시다. 빨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 눌러주셔야지만이 구글 알고리즘이 더 많은 분들을 우리 방으로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말말만 픽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말입니다. 민주당이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했다. 그 예전에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 팔고 있다. 제가 예전에 따개비 한문수고에서 배운 건데, 제가 정치판에서 한번 썼다가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말이죠. 양두구육이 있는데, 뭐 그건 뭐냐면 양의 머리를 쓰고 개고기를 판다. 그러니까 앞에 건 간판보다 실제 내용물이 좀 안 좋다는 얘기겠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양두구육이라고 해서 표현한 건데, 개 머리를 걸고 개고기 팔고 있다. 그 광고도 이상하고 상품도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재명 대표가 연금 문제 같은 중차대한 상황,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젊은 세대한테 요즘 좀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발언을 안 하고 숨어들어요. 예.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왜 정치 지도자가 발언 아끼는 겁니까? 본인 생각을 얘기하고 젊은 세대에게 이걸 설명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 돌아온 탕아들, 그러니까 비명계인데 약간 수박 소리 듣다가 이제 대선 때 되니까 한번 다시 눈에 들어볼까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의당 출신, 요즘 정의당이 왕창 지금 민주당으로 입당하고 있어요. 그 정의당 출신의 돌아온 탕아 호소인들에게 마이크가 많이 가면서 이분들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준석이 뭐라 그러면은 또 이준석 갈라치기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비판하려 달려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마법의 문구, 갈라치기라는 마법의 문구만 되뇌이면서 이 민주당에게 불리한 국면을 넘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거는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전 국민한테 25만 원 주겠다고 흔들면서 이게 대단한 것인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25만 원 주면은 굉장히 큰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서 대단한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던 정당들이 이번 연금 개악 합의는요. 지금 젊은 세대, 만약 20대나 그보다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평생 연금 내야 될 비용이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늘어나는 겁니다. 5천만 원이 장난입니까? 5천만 원씩 한 사람은 더 내라는 합의를 그냥 개혁이라는 이름 달아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저희 당 이름이 개혁신당이지만은 그런 걸 개혁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부담 떠넘기기 한 겁니다. 5천만 원 딱 온팡지게 젊은 세대에게 부담 떠넘기면서 이거를 개혁이다. 그러니까 좋게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그럼 5천만 원 더 내고 뭐 1억 더 받아간다면은 말도 안 하겠어요. 근데 5천만 원 더 내고 2천만 원 정도 더 받아가는 게 어떻게 개혁입니까? 이거는 눈 뜨고 코 베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이번에 이 합의를 주도하면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개의 머리, 예, 이거는 개혁도 아니고 개악인데 이걸 실제로 이제는 씌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여야 서로가 윤석열 먼저 잡아가냐 이재명 잡아가냐 하면서 싸우는 사이에 이런 아주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젊은 세대에게 아주 큰 영향 미치는 연금 문제 자꾸 묻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꼭 저희 개혁신당에서 묻히지 않도록 계속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화력 지원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이런 거 언급할 때마다 활발하게 주변에 알려주시고 젊은 세대들한테 야 이거 5천만 원 더 내고 나중에 2천만 원 더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네트로 3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야. 평균적인 젊은 사람이라면 이거를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생업에 바빠가지고 이런 내용 잘 모르고 눈 뜨고 코 베이는 젊은 세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여러분이 주변에 잘 말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말말 픽을 보겠습니다. 자, 도보 시위, 야당에서 도보 시위 폭로 나왔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여의도 국회에 근무하는 보좌관 등 직원들이 가입 인증을, 이게 출입증이 있어요. 이거 출입증을 가입 인증해야지 글 쓸 수 있는 페이스북 대나무숲 페이지라는 곳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원 인증이라는 거는 보통, 아마 국회 사무처 직원이거나 아니면은, 사무처 당직자, 정당 당직자 인증일 텐데요. 하하하 오 웃으면서 과명까지 행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일까? 의원들만 하든가 보좌진들 사진 찍으라고 닥달하면서 데려가는 게 과연 무슨 절박함을 보여준다는 걸까? 자기 힘들다고 행진 빠지고 차 타고 중간에 합류하거나 중간에 몰래 빠져나가는 의원들은 국민 보기에 쪽팔리지도 않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곳이 익명으로 부조리, 비리,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이야기 폭로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며칠 전에 올라온 내용 보니까요. 민주당의 광화문 행진에 대한 폭로성 그린 거죠. 근데 이거는 글쎄요. 여기 보면 다양한 꼼수 유형이 있죠. 뭐 보좌진 이렇게 같이 데려가면서 뭐 사진 찍고 쇼츠 만들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행진의 중간에 빠져버린 사람 중간에 합류하거나 몰래 빠져가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에 어떤 사람이 그랬을까요? 짐작 가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한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이랬을 것 같은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중간에 꼼수 부릴 것 같은 사람들 이름 좀 달아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면은 가끔 이제 저도 어릴 때 젊을 때 예비군 하다 보면은 기가 막히게 어디 사라졌다 갑자기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그런 행진 같은 것이 그런 식으로 셀프 열외됐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지금 보실 영상은 어제 도보 시위한다고 국회 인사장에 모인 민주당 의원들 모습입니다. 예. 맨 앞줄에 전현희 의원님 계시고 머리 만지고 계십니다. 표정이 밝으시고요 지금. 그리고 앞서 대나무 숲에 나온 얘기가 아마 이런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도로에 나와서는 정청래 의원님 사복 입고 이제 진행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방송하시는 것 같습니다. 셀카 찍는 것인지 이 핸드폰을 계속 들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정청래 의원님 또 스타일리스트시니까 또 이 방송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예. 누구 보좌진인지 국회의원 직원인지 모르겠지만은 중간에 이탈하는 모습까지 목격했다면 끝까지 따라갔을 민주당 관계자일 것 같은데요. 그의 말을 빌려가지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하호호 웃으면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의원들만 하던가 보좌진들은 사진 찍으러 닥달하며 데려가는 게 절박함을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다음 코너 이슈가 되는 사진이나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사진들을 모은 사진 픽 시간입니다. 예. 그대 이름은 바람. 오늘 어떤 사진을 이야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음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부터 늦어지니까 12년 만에 서울 광화문에 청막 당사를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희 의원 등이 보입니다. 단식, 삭발, 도보행진, 1인 시위 등 투쟁 수위를 끌어올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촉구를 위해서 당사마저 시민들이 있는 거리로 지금 옮겨놓은 겁니다. 예. 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전후 사진인데요. 아, 오늘 서울에 바람이 아주 세게 불었죠. 그래서 설치 하루 만에 강풍에 지금 이렇게 천막 당사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천막 당사 같은 거 차릴 때 원래 좀 이게 전문성 있는 업체에서 잘 이렇게 무게 추 같은 거 잘 달고 해가 설치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좀 이런 강한 바람 예상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다들 피시는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빨리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광화문 수산사 같은데요. 지난번 현장 최고위에서도 원고가 바람에 날려가는 모습이 있었고 근데 이 바람이 불기 전에 했던 말에 하늘까지 놓아신 건가 했던 그 장면 잠깐 다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떻게 영상 찍어야 되는데 대표가 최상목 대행을 협박했던 그 영상입니다. 하여튼 뭐 자연적인 일이지만요. 항상 우리가 사는 삶에서는 미묘한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일의 전조현상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좀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에서 해볼 거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조선시대 유생처럼 상소를 올리는 시위를 하면 어떠냐는 아이디어마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외에 돌아가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 노숙하자 이런 의견까지 나왔다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확신하고 그냥 조용히 기다리면 된다 이런 생각하고 개혁신당에서는 아주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진짜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계속 난리를 피우는 거 보니까요. 민주당 진짜 똥줄 타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고요. 탄핵 전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고생할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당 지도부에도 컨셉 갖고 시위하는 건 좀 희화화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좀 특이하네요. 예. 자, 어쨌든 지금 3,300명의 동시 접속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4,000명 가봅시다. 제가 진짜 이런 거에 목맬 줄은 몰랐는데요. 어쨌든 대선 시즌이다 보니까 저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화끈하게 눌러주시면요. 분명히 또 시청자분들 팍팍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 방송 시작해서 일주일 만에 10,000명 정도 늘어서 지금 30,000명이 돌파했고요. 다음 주면 40,000명 돌파하는 게 제 소소한 소망인데요. 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진짜 비용 안 드는 선거운동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 저 이준석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확인 후 답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전에 저희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준스톡 앱을 통해서도 질문 주시면은 확인 후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질문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자, 한번 질문 볼까요? 자, 연세대 의대가 미복귀 의대생에게 재적 예정서를 발송한다고 하는데요. 고려대와 차이과대는 이미 발송했대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런 짓 절대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재적 통보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들이 그 등록하지 않는 것들 휴학하는 것은 다른 학과라 그러면은 상당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의료 대란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알게 된 게 의과 대학생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휴학하는 것들도 상당히 제약되고 그리고 또 의과 대학 학생들은 군 복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군 복무도 나중에 군의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제약을 걸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뭐 사직도 못하게 하고 이거는 굉장히 좀 폭압적인 그런 처사다.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의료는 민간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해요. 대부분의 병원이 민간 병원이고 민간 교육기관인데 여기서 문제는 의료보험, 건강보험 제도랑 그 다음에 당연지정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개업을 하는 순간 당연지정제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당연지정제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 건강보험에 대상 기관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공적인 역할을 해당 의료기관이 수행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료 수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체제는 사실상의 반공공 의료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의료인들은 굉장히 자유도가 좀 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선 지적할 수 있고요. 의대 직원 말고 수가 조정으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수가 조정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 과정에서 건보료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수가를 올리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경상남도 산청에서 산부인과를 연다. 이런 걸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의료에 대해서 저희는 필수 의료라는 용어를 이제 안 쓰려고 합니다. 개혁신당에서는 비필수 의료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고요. 핵심 의료와 보완 의료로 저희가 구분해서 용어를 쓰려고 저랑 이주영 의원님이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이 핵심 의료 중에서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경남 산청군 이번에 산불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데, 제가 산청군의 통계를 뽑아보니까요 1년에 신생아가 한 50명 정도 태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맞춰보세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행 의료 수가 제도에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하나 출산하면은 병원에서 받는 수가가 얼마일까요? 맞춰보세요.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정답을 공개해드리자면요, 약 8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의사가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그럼 80만 원 정도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8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50명이 태어나는 산청군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로 발생하는 그 매출이라 해야 될까? 이런 거는 4천만 원 정도밖에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부인과 진료나 여러 가지로 이제 추가로 그 매출이 날 수 있겠지만은, 병원을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 간호 인력도 둬야 되는 것이고 병실 운영도 해야 될 테고, 그거 외에도 뭐 병원 운영비 임대료 다 내고 이러려면요,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 몇 억대 한 10억 이상의 매출은 나야지만이 그런 의원 하나가 유지되는 거겠죠. 그런데 당장 산부인과 이제 출산으로 받을 수 있는, 수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산청군에 있는 모든 출산을 다 받아서 한다 그래도 5천만 원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거기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는 게, 병원을 운영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른데 서울에서는 그렇게 되지만은 산청에서 만약에 아이 출산을 하는 병원을 오픈하면은 거기 80만 원이 아니라 한 200만 원, 300만 원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차등 수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 산청군에 아무리 낙수의사 해봤자, 윤석열식 낙수의사론이라면은 왕창 뽑아놓으면은 서울에서 벌 거 없으면은 산청 가가지고 산부인과 의사 하겠지, 이런 그런 무식한 방법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이게 지방의료나 아니면은 핵심 의료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KTX 요금 인상 현실화 가능성 있나요?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KTX 요금이 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요. 우리가 지금 KTX가 KTX1이라고 하죠, 지금. 처음에 프랑스의 알스톰에서 이제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그 긴 거 있잖아요. KTX 중에 산천 말고. 그 긴 거는 이제 도입한 지가 벌써 이게 97년도나 이때쯤부터 도입했을 거거든요. 그럼 벌써 30년이 가까워집니다. 이게 KTX는 그 이후에 개통됐지만은 시범선로에서 테스트한다고 97년도부터 차를 사온 게 있을 거예요. 그 TGV 차량을.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KTX 이제 신형으로 교체하고 이러면은 한 대 사는데 거의 뭐 1,000억씩 이렇게 들 거거든요. 한 편성 사는데. 그러면 이제 뭐 싹 바꾸려고 그러면은 몇 조 원 들어갈 테고, 그러면 요금 인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최대한 억제해야죠. 지금 KTX 타고 부산 가면 한 59,800원 나올걸요. 이제 한 6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 텐데, 이거 더 오르면은 사실 4인 가족이 예를 들어 6만 원 주고 KTX 타고 부산 놀러 갔다가 서울 왕복하면은 KTX비만 50만 원이 세상에 오는 겁니다. 물론 뭐
동반석 이런 거에서 할인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그것만 50만 원이면 국내 관광 어떻게 갑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KTX 요금이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개혁신당에서 예전에 사실 찾아보시면요. KTX를 LCC 같이 우리가 저가형 KTX도 도입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프랑스에 가면요. 프랑스에는 우리나라 코레일처럼 SNCF라고 그 국영 철도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TGV, 그 우리나라의 KTX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보면 비행기가 FSC, 그러니까 풀 서비스 캐리어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LCC 로코스트 캐리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이제 합쳐져서 합쳐져서 대한항공이랑 나머지가 LCC인데, 프랑스도 고속철도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위고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위고라는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고라는 게 저가형 TGV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가형 떼제배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TGV 듀플렉스 2층 열차 같은 것들을 확 투입해가지고 일반적인 TGV 요금보다 한 절반 정도 아니면 30%의 요금으로 이걸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 부산에 우리나라도 이제 2층 KTX 개발하려고 이렇게 사업 진행하고 했었거든요. 2층 KTX로 그냥 막, 지금은 KTX가 한 칸에 지금은 아마 56명씩 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KTX 타보면 14번까지 있잖아요. 1번부터 14번까지. ABCD 있으니까 56명 탈 수 있을 텐데, 한 칸에 그 2층짜리 넣으면 한 80명 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급량 확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싸게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그렇게 하여튼간 KTX도 2층 KTX 도입해가지고 그 프랑스의 위고 같이 싸게 저가형으로 투입하면 어떻겠냐라는 게 개혁신당 공약에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지난 총선 때. 그런데 하여튼 개혁신당이 집권당이 되면은 그런 것들도 시도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수능 6월 모의평가에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 밝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그 수능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윤석열이라는 사람 때문에 수능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킬러 문항 배제한다 그래서 윤석열 통이 명언을 했죠. 나도 모르는 건데 이게 왜 문제 나오냐. 윤석열 통이 모르는 게 맞죠. 수능에 나오는 모든 지문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고 처음 접하는 지문이어야지 맞는 거죠. 그래야지 공평한 거죠. 누가 한번 읽어본 지문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굉장히 불공정한 거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건 원래 사고력 측정, 독해력 측정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수능은 그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괜히 윤석열 통이 해집어놔가지고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다 반영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번에는 종이컵을 들고 나가지고 제가 음료수를 마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텀블러에다 담아가지고 이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의 사모님께서 제가 존경하는 분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이준석 대표가 환경에도 좀 신경 쓴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텀블러 활용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하셨는데,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차피 제 의원회관에서 방송하는 건데, 저희는 뭐 이게 밖에 나가서 버릴 것도 아니고 의원실에 개수돼서 좀 씻어가지고 다시 쓰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신경 안 쓰던 부분인데요. 제가 뭐 PC주의 이런 거 아니면은 뭐 환경주의자 이런 건 아니지만요. 할 수 있는 거는 하려고 합니다. 예, 굳이 아주 과도한 그런 PC주의나 아니면 환경주의자적인 면모는 좀 임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주셨는데요. 다당제 하려면은 소선거구제를 없애야 된다.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대만식 선거제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대만에 가면은 예전에, 요즘은 아닙니다. 예전에 대선거구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베이, 대만의 수도죠. 거기서는 하나의 선거구를 17명을 뽑는 선거구로 바꾸고, 그 안에서는 한 당은 8명밖에 출마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한 당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지역구에서 만들지 못하게 한 거죠. 저는 그런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럼 민주당도 물론 위성정당 만드는 것처럼 이중대 정당 같은 거 만들겠지만 그래도 그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중대선거구제 가면서 한 선거구에 절반 이상의 후보를 등록시키지 못하게 한 당에서 그런 제도 개편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핵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핵해야 된다면은 한미동맹을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궁금하다 했는데요. 와, 핵 개발 이거는요. 한다고 하는 순간 NPT 탈퇴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제재나 이런 것들을 가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 개발은 좀 그렇고, 핵은 두 가지입니다. 핵 탄두. 그러니까 이 미사일 꼭대기에다가 핵 탄두를 달아가지고 얘가 이제 뚝 떨어지면서 핵 폭발 하면서 버섯구름 나오는 게 이게 이제 핵 탄두 미사일이고요. 핵 잠수함은 이제 안에다 원자로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원자로에서 물 끓여가지고 뽕뽕뽕뽕 하면 전기 만들고 이렇게 추진력 만들어가지고 바닷속에서 그러니까 원자력 기관의 장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내연기관이나 외연기관이라 하는 거는 공기가 있어야지만 동작을 하는데 연소를 시키니까요. 근데 원자력은 안에서 지가 알아서 물을 끓이고 뒤에 뿅뿅뿅뿅 이렇게 프로펠러 돌려가지고 조용히 이제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고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자는 건데 저는 원자력 잠수함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옛날부터 이런 얘기 하는데 요즘 보면은 다른 뭐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 한 분도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이런 좋은 생각, 저희 생각은 언제든지 따라해도 좋습니다. 예, 저를 언제든지 따라해도 좋고요. 이런 생각이 확산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기숙학교를 제가 좋게 보는데 망하는 대학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거대한 기숙학교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이 기숙학교라는 건 중고등학교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대학 부지 매입하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기숙사학교, 중고등학교를 기숙사학교로 만드는 게 좋은 게요. 제가 저희 집에 저랑 제 여동생이 둘 다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사실 같은 학교죠.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제 동생과 제가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희를 중학교 때까지만 사실상 키우시고 그런 어떤 육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학생 뒷바라지에서 좀 벗어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면도 있고 또 기숙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녀보면은 확실히 등하교의 시간이 적게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효율적인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학교가 기숙사 안에서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하다 보니까 사교육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물론 이런다고 사교육 안 받는 건 아니고 학교 밖에 나가가지고 받고 오는 학생들도 친구들도 있곤 했는데요. 사교육을 상당히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숙학교가 확대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보는데 특히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경상북도나 이런 데 가보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경상북도 문경에 가보면은 문경고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전교생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한 학년에 17명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문경군에서 학교가 하나가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17명이 한 반이면은 수준별 이동 수업 같은 것도 불가능할 것이고 공교 학점제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수업을 듣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고 그런 생각 드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경상북도 지역에 예를 들어 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경상북도의 어떤 폐대학 부지 같은 거 매입해가지고 거기다가 큰 기숙학교 만들면 오히려 학교 다니는 좀 이런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정책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예. 의원회 간 식당에서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하루 몇 끼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의원회 간 식당이 아마 전국에 있는 그 구내식당 중에서 가장 싼 축에 속할걸요? 요즘 의원회 간 식당이 얼마 전까지 4,300원인가 그랬는데 요즘 4,800원 할걸요? 예. 의원이나 아니면 의원회관에서 일하는 직원이면은 4,800원에 먹을 수 있고요. 외부인은 5,500원이면 될 텐데 이게 굉장히 맛이 좋고요. 그리고 재료도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동국대학교에 가가지고 동국대학교 학식을 먹고 왔는데 여기가 7,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7,000원짜리 학식보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 4,800원짜리 의원회관 식당이 더 맛있는 것 같긴 합니다. 동국대학교 학생분들께 되게 죄송하긴 한데 동국대학교 학식이 그렇게 맛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도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워낙 요즘 그 식당들 물가나 이런 게 오르고 또 동국대는 또 위치가 좋잖아요. 충무로, 장충동 이쪽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식당 좋은 거 많지만 너무 비쌀 테니까 학교 식당 많이 애용하시는 것 같던데요. 어쨌든 의원회관 식당은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의원회관에서 식사하시려면 한번 찾아오시면요 5,500원에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과태료 300만 원 내고 대장동 재판 증인 출석을 또 안 했습니다. 이건 솔직히 제가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요 최근에 보면 헌법재판소에다가는 재판 빨리 결과 내달라 그러고 본인은 뭐 선거법 재판에서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정작 다른 재판에 300만 원 내고 증인 출석 안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이렇게
말이 다르면 됩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면 됩니까? 과태료 3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재판에 성실하게 참석해가지고 증인 출석도 하시고 본인 재판에도 성실하게 참석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앞과 뒤가 다른 행동입니다. 대선 나가시고 싶은 분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재명 대표 열심히 재판 참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준석 말을 너무 따라하는 게 아닌가요? 하는데요. 뭐 좋습니다. 뭐 다들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은 본인의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도 오겠죠. 원래 뭐 정치 뭐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뭐 따라하면서 좀 배울 수도 있는 거겠죠. 예. 뭐 저희가 텔레파시가 통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제가 무슨 말을 하면 항상 그 다음에 비슷한 말씀을 하시던데요. 뭐 그거는 저는 제가 하는 모든 발언을 제가 프로그래머 출신으로서 모든 발언을 공개 라이선스로 오픈하겠습니다. 예. 제 발언은 자유롭게 표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국회 근처에 맛집을 추천해달라는 말씀인데 국회 근처의 맛집은 제가 사실 모든 식당 주인분들과 거의 친하기 때문에 제가 특정한 집을 추천해 볼 수는 없지만은 국회 근처는 사실 가격대 성능비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정치인들이 밥 먹는 곳이기 때문에 회관 식당 빼놓고는 꽤 비싼 편이고 그리고 또 굳이 말하자면은 양도 그렇게 푸짐하지도 않고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 오후는 2시에 방송인가요? 이재명 때문에? 아닙니다. 내일도 밤 10시에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내일 2시에는 뭐 각자 좋아하시는 YTN이든 TV조선이든 이런 방송으로 생중계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지켜보시고요. 저희가 밤 10시에 특별 게스트들과 함께 그 의미를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요일인가요? 저녁에 제가 썰전 녹화도 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예측이 틀릴지 맞을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예고를 드리자면요. 제가 오늘 정규제 TV에 가가지고 우리 정규제 주필과 함께 1시간 반 가까이 대담을 했습니다. 정규제 주필이 저를 뭐 항상 아껴주시고 또 저에게 많은 조언도 해주시는 분인데요. 오랜만에 정규제 주필이랑 1시간 반 가까이 방송해봤더니 정말 재밌더라고요. 역시 보수 진영의 어른으로서 정규제 주필이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랑 이렇게 뭐 채널A에서 방송 한번 하시고 나가지고 워낙 보수 진영에서 공격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규제 주필만큼 보수 진영을 신경 쓰는, 챙겨주시는, 아끼시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규제 주필과 저와 방송한 것들 빠르면 토요일쯤에 저희가 방송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할 수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한번 저희가 올려드리고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오늘도 지금 벌써 1시간 가까이 방송을 했는데요. 질문 하루에 너무 많이 방송 답하면은요, 내일 할 답변이 없을 테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오늘 3,3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빨리 4,000명, 5,000명대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안 누르신 분들은 빨리 눌러주시고요. 준스톡 앱 안 까신 분 있다면요. 저희가 댓글란에다가 준스톡 앱 받는 링크를 고정 댓글로 달아놨으니까요. 그 고정 댓글에 있는 준스톡 앱 다운로드 링크를 눌러가지고 같이 한번 즐겁게 놀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밤 10시엔 이준석의 라이브. 저희가 내일 밤 10시에 모실 두 분의 게스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예, 누군지 한번 내일 10시에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어김없이 밤 10시에 잊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